안녕하세요. 이민지의 드림북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작품은 일본 소설로 카타야마 코이치의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입니다. 주인공들이 어린 중고등학교 시절의 첫사랑을 그려낸 소설인데요. 어리지만 진지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무척 예쁘게 보이는군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이들도 많은 사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가슴 아프게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기에 주인공 할아버지의 첫사랑 이야기도 함께 그려지면서 시대를 초월해 언제나 애틋함을 주는 첫사랑에 가슴이 찡해 옵니다. 그리고 먼저 책 내용을 그대로 읽지 않고 간추림을 알려드리면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지닌 각각의 첫사랑은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1장. 아침에 눈을 뜨니 나는 또 울고 있었다. 항상 그렇다. 슬픈 건지 어떤 건지 이젠 알 수조차 없다. 눈물과 함께 감정은 어딘가로 흘러간다.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이불 속에서 멍하니 있으니 어머니가 와서 말한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도로는 얼어붙어서 희뿌옇게 보였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에 아키의 아버지가 앉았다. 아키의 어머니와 난 뒷좌석에 올라탔다. 자동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탑승 시간까지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까? 비행기는 예정대로 뜰 수 있을까? 난 차창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길 양쪽에 펼쳐진 논밭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먼 산등성이를 빛나게 했다. 아키의 어머니는 유골이 든 작은 단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산마루에 접어들자 눈이 많이 쌓여 있었다. 아버지는 스노체인을 감기 위해 도로 옆 간이 매점에 차를 세웠다. 아버지와 아키의 아버지가 체인을 감는 동안 난 근처를 걸었다. 아직 밟지 않는 눈이 무릎 위까지 쌓여 있고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눈덩이가 때때로 마른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로 겨울바다가 펼쳐져 있다. 평온하고 잔잔한 새파란 바다. 무엇을 보아도 그리운 추억으로 빨려들 것만 같다. 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바다에서 등을 돌렸다. 그리곤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근처 국도에서 자동차 체인이 구르는 소리가 방울소리처럼 들려온다. 여긴 어디일까? 난 누구인 걸까? 낯설어진다. 그때 주차장 쪽에서 날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산마루를 넘은 다음은 순조로웠다. 자동차는 예정대로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는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다. 아키의 아버지가 상냥하게 말했다. 사쿠타로가 함께 가주어서 아키도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난 아키의 어머니가 안고 있는 작은 단지로 눈을 돌렸다. 비단으로 짠 아름다운 보자기에 쌓여있는 단지. 이 안에 정말로 아키가 있는 걸까? 비행기가 뜨자 난 곧 잠에 빠졌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아직 건강했을 때 아키가 등장하는 꿈이다. 꿈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다. 언제나처럼 조금 곤란한 듯한 웃는 얼굴로. 사쿠! 그녀가 날 부른다. 그 목소리도 확실히 귀에 남아있다. 꿈이 현실이고 이 현실이 꿈이라면 좋겠다.
그래서 잠에서 깨면 난 언제나 울고 있다. 슬퍼서가 아니라 즐거운 꿈에서 슬픈 현실로 돌아올 때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균열이 있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지 않곤 그곳을 넘을 수가 없다. 날아오른 곳은 설경이었는데 내린 곳은 한여름에 태양이 내리쬐는 관광도시였다. 케언스, 태평양에 면한 아름다운 도시. 야자나무가 우거진 산책길. 만의 면에 서 있는 고급 호텔 주위에는 숨이 막힐 듯한 열대식물의 초록빛이 보이고 선창엔 크고 작은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다. 택시는 해안을 따라 이어진 잔디밭을 끼고 호텔로 향했다. 하와이 같네. 아키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렇지만 이곳은 나에게 저주받은 도시로 여겨진다. 모든 것이 4개월 전과 같다. 4개월 동안의 계절이 바뀌어 호주는 초봄에서 한여름이 되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오전 비행기로 출발하게 돼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내 방 침대에 드러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아킨 이제 없어. 4개월 전에 왔을 때에도 아키는 없었다. 그녀를 일본에 남겨두고 우린 이곳으로 수학여행을 왔다. 기묘한 사연을 안고 인생 속으로 비집고 들어온 도시.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했다. 무엇을 보아도 신기하고 기묘하고 신선했다. 그건 내가 보는 것을 아키도 함께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것을 보아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아키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곧 내가 볼 것이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호주에서도 알래스카에서도 지중해에서도 남극해에서도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마찬가지다. 어떤 웅대한 경치에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으며 어떤 아름다운 광경도 날 즐겁게 하지 못한다. 보는 것, 아는 것, 느끼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에 동기를 부여해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나와 함께 살아주지 않는다. 불과 4개월,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의 일이었다. 어이없게 한 여자아이가 이 세계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은 단 하나의 죽음이 모든 감정을 씻어내버린 장소다. 그런 장소에 나는 있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아무것도 듣지 않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내가 있다. 그렇다면 난 어디에 있는 걸까? 아키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같은 반이 되었다. 우린 9개나 되는 반 중에서 같은 반이 되었고 함께 남녀 학급위원으로 임명되었다. 학급위원으로서 첫 번째 임무는 새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다리가 부러져 입원한 오키라는 같은 반 친구를 문병하는 일이었다. 가는 길에 담임선생님과 학급 전체가 모은 돈으로 생과자와 꽃을 샀다. 오키는 다리에 어마어마한 깁스를 하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개학식 다음 날 입원해버린 이 친구와 난 사실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환자와 대화하는 일은 그와 좀 안면이 있는 아키에게 맡기고 난 4층에 있는 그의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네 성이 마스모토이고 이름은 사쿠타로지? 그때까지 아키와 이야기하던 오키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맞아. 아키는 가져온 꽃을 꽃병에 꽂고 있었다. 나와 오키는 과자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문학에 심취한 부모님 얘기며 이름에 대한 이야기 등을 많이 했다. 돌아올 때 오키가 또 와줘 라고 작별 인사를 했다.
우리 반 아이들이 교대로 공부를 가르쳐 주러 올 거야. 안 그래도 괜찮은데. 사사키도 온다고 했는걸? 아키는 학급에서 제일 예쁜 여자아이의 이름을 댔다. 좋겠네, 오키는. 내가 놀리자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쑥스러운 웃음을 짓는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난 문득 생각이 나서 시로야마에 올라가 보지 않겠냐고 아키에게 말했다. 그녀는 좋아 하며 선뜻 따라 나섰다. 가는 도중에 공원이 있고 거기에서 두 개의 등산로가 만나게 돼 있다. 우린 별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산길을 올랐다. 우린 학생 신분에 어울리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산길을 걸었다. 그런데도 그녀의 머리에서 풍겨오는 샴푸 향인지 비누 향인지 어렴풋이 달콤한 향기가 내 코끝에 닿았다. 갑자기 아키가 발을 멈추었다. 수국이다. 산길과 오른쪽 절벽 사이에 한 무리의 수국이 무성한 잎을 달고 있다. 벌써 동전만한 아기 꽃들이 잔뜩 달려 있다. 난 수국이 정말 좋아. 그녀는 황홀한 표정으로 말했다. 꽃이 피면 함께 보러 오지 않을래? 좋아. 난 조금 조급하게 어쨌든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라고 말했다. 우리 집은 시립도서관 부지 안에 있다. 본관에 인접한 2층의 하얀색 서양식 별관은 거의 궁정시대의 무도회장 같다. 이 건물은 시의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거주자가 멋대로 개수공사 등을 해서는 안 되는 건물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에 살고 있다면 그럴듯하게 들리겠지만 살고 있는 쪽에서 보자면 오히려 불편하기만 할 뿐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할아버지는 노인이 살기에는 불편한 집이라고 하며 혼자서 맨션으로 나가셨다. 그런데 어떤 인연으로 우리 가족이 이 집에서 살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어머니가 도서관에 근무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시의원을 하셨던 할아버지의 연고 때문이든가. 집과 도서관 사이의 간격은 제일 가까운 곳이 3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원래부터 효자였던 난 중학교에 들어갔을 무렵부터 방과 후 특별 활동이 한가할 때 어머니를 돕곤 했다. 예를 들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공휴일처럼 이용자가 많은 날에는 대출 카운터에서 책의 바코드를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반납된 책을 수레에 쌓아 서가의 제자리에 꽂아놓는 등 부지런히 일했다. 물론 일당은 받고 그 돈 대부분은 CD를 사는 데 썼다. 나와 아키는 그 후에도 남녀 학급위원으로서 더함도 덜함도 없는 관계를 유지했다. 함께 있을 기회는 많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이성으로 의식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너무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아키의 매력을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적당히 귀엽게 생긴 얼굴에 성격도 좋고 공부까지 잘하는 그녀의 팬은 우리 반 남학생 중에도 수가 꽤 되었다. 정작 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질투와 반감을 사는 처지가 되었다. 가령 체육 시간에 농구나 축구를 하면 반드시 의도적으로 내게 부딪혀 오거나 다리를 걷어차는 녀석이 있다. 노골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악의는 충분히 전해진다. 처음 얼마간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리고는 한동안 마음에 걸렸던 이 문제는 한 사건에 의해 싱겁게 의문이 풀렸다. 2학기에 개최되는 학교 문화제에서 2학년은 각 학급마다 한 편씩 연극을 공연해야 한다. 회의 시간에 투표한 결과 여학생들의 몰표로 우리 반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하게 되었다. 줄리엣 역은 대다수 여학생들의 추천으로 아키가,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학급위원이 한다는 불문율에 따라 로미오 역은 내가 연기하게 되었다.
여학생들의 주도로 연습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창가신에서 줄리엣이 "로미오, 로미오, 어째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아버님께 등을 돌리고 그 이름을 버리세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사랑의 맹세를." 평소에도 성실한 아키가 더욱 진지해져서 이렇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었다. 줄리엣의 침실에서 두 사람이 아침을 맞으며 "날이 밝으면 두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지는구나" 하면서 로미오가 중얼거리고 떠나는 장면에는 키스신이 설정돼 있었다.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줄리엣. 그래서 더욱 미련이 남는 로미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발코니를 사이에 두고 키스를 한다. "너 히로세하고 너무 노닥거리지 마." 한 녀석이 내뱉는다. "공부 좀 한다고 너무 우쭐거리지 말라고." 또 다른 녀석이 말했다. 한 명이 돌연 내 배에 주먹을 날렸다. 단지 위협만 하려는 듯한 주먹이었고 나도 반사적으로 힘을 주었기 때문에 별로 아프진 않았다. 난 굴욕감보다는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정체 모를 불안감이 한순간에 깨끗이 사라지는 듯한 상쾌함을 느꼈다. 저 녀석들 날 질투하고 있었군. 언제나 아키와 함께 있으니 적대시하고 있었던 거야. 그 무렵 아키는 라디오를 들으며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가 즐겨 듣는 프로그램은 나도 몇 번인가 들은 적이 있어서 대강의 분위기는 알고 있었다. 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청 엽서라는 것을 아키를 주인공으로 해서 썼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까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던 아키에 대한 애틋한 마음,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프로그램에서는 성탄 전야의 연인들을 위한 친청 특집이라는 심하게 닭살 돋는 기획이 진행되었다. 엽서가 확실히 채택되기 위해서는 어지간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내용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다음 엽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라디오 네임 로미오 씨로부터. 오늘은 AH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길고 차분한 아이입니다. 얼굴은 조금 허약한 듯한 느낌이고 성격은 밝으며 줄곧 학급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11월에 열리는 학교 문화제에서 우리 반은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을 하게 됐고 그녀는 줄리엣, 저는 로미오 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습이 시작될 무렵 그녀의 몸 상태가 나빠져 학교를 자주 쉬게 됐습니다. 대역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 다른 여자아이와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기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백혈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입원해서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문안을 갔던 다른 친구의 이야기로는 독한 약 때문에 긴 머리는 모두 빠져버리고 예전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야위었다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도 그녀는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있겠죠. 어쩌면 라디오로 이 프로그램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화제에서 줄리엣을 연기할 수 없었던 그녀를 위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투나잇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날 아키는 학교에서 날 불러세웠다. 어제 신청곡은 네 짓이지?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 로미오랑 그리고 뭐 백혈병이라고? 머리가 빠지고 옛날 모습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앙상해졌다? 잘도 그런 거짓말을 생각해내는구나. 나에 대해서 꾸며 쓰는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하지만 세상엔 실제로 중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소재로 해서 동정을 사는 건 정말 싫어. 난 아키의 분별 있는 어조에 반발을 느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녀가 화내는 것에도 호감이 갔다. 가슴속으로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관통하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아키에 대한 호감과 함께 처음으로 그녀를 이성으로 보는 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일으키는 상쾌한 바람 같기도 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키와 난 다시 다른 반으로 갈리게 되었다. 그래도 두 사람 모두 학급위원을 했기 때문에 방과 후에 열리는 위원회 등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있었다. 게다가 1학기가 끝날 무렵부터 아키는 가끔 도서관에 공부하러 왔고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나서는 거의 매일같이 왔다. 나도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대비해 오전엔 냉방이 들어오는 열람실에서 공부했다. 우린 자연히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늘어서 함께 공부하거나 휴식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야기 중 난 문득 시로야마에 피어있던 수국을 떠올렸다. 그때 이후로 벌써 2번은 피었을 텐데 둘이서 다시 보러 간 적은 없었다. 매일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국에 관한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아키도 분명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아도 보러 가고 싶은 기분이 들면 언제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땐 그렇게 믿었었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지나갔다. 때때로 아버지와 낚시를 가거나 새로운 CD를 사기도 하면서 그리고 아키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이야기도 하면서 사쿠? 느닷없이 그녀에게 그렇게 불렸을 때 난 입속에서 살살 녹이고 있던 아이스크림 덩어리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뭐야 갑자기. 너의 어머니는 늘 그렇게 부르시잖아. 아키가 생글거리며 말했다. 넌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 그래도 결정했어. 나도 오늘부터 널 사쿠라고 부를 거야. 그렇게 아키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면서부터 마침내 난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없게 돼버렸다. 2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아키가 점심시간에 노트 한 권을 들고 내 앞에 나타났다. 자, 이거. 그녀는 노트를 내밀며 말했다. 뭐야 이건? 교환일기. 이건 말이지.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그날 있었던 일이나 생각한 것, 느낀 것을 노트에 적어서 교환하는 거야. 그런 귀찮은 일 난 딱 질색이야. 너희 반에서 누구 적당한 녀석 없어? 상대가 아무라도 상관없는 일이 아니잖아. 아키는 좀 화난 듯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노트를 펼치려 하자 아키가 당황하며 막았다. 집에 돌아가서 읽어. 그게 교환 일기의 규칙이니까. 첫 페이지는 자기 소개였다. 생년월일, 별자리, 혈액형, 취미,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깔, 자신의 성격에 관한 분석. 옆 페이지에는 아키 본인인 듯한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고 3군데 신체 사이즈 부분에는 비밀, 비밀, 비밀이라고 쓰여 있다. 난 노트를 펴놓은 채 못 살겠군 하고 중얼거렸다. 중학교 3학년 크리스마스에 아키네 반 담임이던 여선생님이 돌아가셨다. 1학기 수학여행에는 건강하게 동행하셨는데 2학기 초부터는 쭉 쉬고 있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키에게서 종종 전해 들었다. 50살이 되었을 말까 하는 나이. 종업식 다음 날이 장례식이었는데 아키네 반 학생 전원과 3학년 남녀 학급위원이 사찰에서 치러진 선생님의 장례식에 참가했다. 스님들의 독경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닐까 생각도 했다. 겨우 장례식이 끝나고 고별식이 시작되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몇 사람이 조사를 낭독했다. 그 가운데 아키도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사를 읽어나갔다. 도중에 울먹이는 소리를 내는 일도 없었다. 슬픈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일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어른스럽게 들렸다. 언제까지고 유치한 우리를 놔두고 그녀 혼자 앞으로 달려가 버릴 것 같은 쓸쓸한 생각이 밀려왔다. 난 마치 무언가에 감전되기라도 한 듯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평소와 똑같은
눈에 익은 교복을 입고 서 있는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아니, 그것은 확실히 아키였지만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달라져 있었다. 난 멀리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갑자기 하늘을 덮고 있던 두꺼운 구름이 갈라지고 경내에 밝은 빛이 쏟아졌다. 그 빛은 조사를 낭독하는 아키에게도 닿아 그녀의 서 있는 모습을 어두운 본당의 그늘 밑에서도 또렷이 두드러지게 했다. 아,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아키였다.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한 일기를 교환하는 아키. 날 소꿉친구처럼 사쿠라고 부르는 아키. 너무 가까워서 미처 내게 어떤 존재인 줄 몰랐던 그녀가 지금 한 사람의 여자로 서 있다. 마치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내던져 두었던 돌멩이가 바라보는 각도를 달리하니 돌연 아름다운 광채를 발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온몸에 넘치는 기쁨과 함께 난 처음으로 그녀에게 이성의 감정을 품은 한 남자로서의 자신을 의식했다. 그부들이 살짝 내비치던 질투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나 또한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 아무런 고통 없이 아키와 함께하는 행운을 누려온 나 자신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와 그토록 친밀한 시간을 보내온 나 자신에게 가슴 깊은 곳이 시큼해질 정도로 질투를 느꼈다. 중학교를 졸업한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다시 같은 반이 되었다. 그 무렵 아키에 대한 감정은 이미 감출 수 없는 것이 돼 있었다.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일이었다. 학급 회의 이외의 수업 시간에는 자유롭게 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책상을 옆에 붙이고 앉았다. 고등학생이 되니 사이좋은 커플의 친밀한 교제를 드러내놓고 놀리거나 질투하는 아이도 없다. 우리의 존재는 교실에 있는 칠판이나 화병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너희는 언제나 사이가 좋구나 하고 유치한 간섭을 했다. 아키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아키란 한 작은 소녀에게 모여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 아름다운 사람이 지금 날 좋아해주고 있다. 돌연 무서운 확신에 사로잡혔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 이 순간보다 더한 행복은 바랄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행복을 언제까지나 소중하게 지키는 것뿐이다. 내 손에 넣은 행복이 어쩐지 두렵게 느껴졌다. 만약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행복의 양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난 이 순간의 평생분의 행복을 탕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업이 끝나면 매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길을 우린 가능한 한 천천히 걸었다. 어떤 때는 멀리 뺑 돌아가며 시간을 벌었다. 그렇게 돌아가도 언제나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림길까지 와버린다. 같은 길도 혼자서 걸으면 길고 따분하게 느껴지는데 둘이 이야기하면서 걸으면 언제까지라도 걸어가고 싶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생각한 적이 있다.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은 길고 따분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느새 갈림길까지 오게 되는 것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는 잠시 우리와 함께 사셨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 집이 노인에게는 살기 불편한 집이라면서 혼자서 집을 마련해 나가셨다. 원래 농가 출신으로 증조부대까지는 꽤 큰 지주였지만 농지개혁으로 말미암아 구가가 몰락하자 할아버지는 도쿄로 올라와 실업계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할머니와 결혼했고 아버지가 태어났다.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론 할아버지의 회사는 고도 경제 성장의 물결을 타고 순조롭게 성장해 할아버지 일가는 매우 유복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힘들여 키운 회사를 부하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선거에 나가 시의원이 되었다.
이후 10년 남짓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소유한 재산은 거의 선거 자금으로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이제 정계에서도 은퇴하고 혼자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 난 중학교 때부터 가끔 자선 사업을 하는 셈치고 할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학교 생활을 들려드리거나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는 스모 경기를 함께 보았다. 가끔은 할아버지도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17, 8살 무렵 할아버지에게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정이 있어서 부부의 연을 맺지 못했다는 사연도 그때 나온 이야기였다. 그 사람은 가슴을 앓았지.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보르도산 레드와인을 한 모금씩 마시며 말했다. 지금이라면 결핵 따위는 약으로 금세 낫는다지만 당시엔 그저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고 공기 좋은 곳에 가만히 누워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 게다가 할아비는 당시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내 목숨을 나라를 위해 바칠 생각이었다. 서로 좋아해도 도저히 결혼할 수 없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지.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난 캔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난 군대에 끌려가서 몇 년 동안이고 병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 다시 살아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은 죽겠지 하고 생각한 데다가 나도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헤어지기 직전에 저 세상에서는 부부가 되자고 맹세했단다. 할아버진 말을 멈추고 잠시 먼 곳에 눈길을 두었다. 그런데 운명이란 것은 얄궂은 것이라 전쟁이 끝나고 보니 두 사람 모두 살아남아 있었거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과 맺어지고 싶었다. 그래서 돈을 벌자고 생각했지. 돈만 있으면 결핵이든 뭐든 그 사람을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부양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도쿄로 나간 거구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도쿄는 대부분 폐허가 되었지. 식량 사정은 최악이고 인플레이션도 굉장했다. 무법천지와 같은 폐허 속에서 나도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필사적이었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억척같이 일하는 동안에 결핵 특효약이 개발됐지.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그래서 그녀의 병이 나았지. 병이 나았다는 건 시집을 갈 수 있다는 얘기지. 당연히 그녀의 부모는 더 늦기 전에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다. 할아버지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 어째서? 너절한 장사에 손을 댔고 필사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다가 형무소에 들어간 적도 있었으니. 그쪽 부모님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 그래도 그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 내 논리는 그렇지만 딸을 건실한 남자에게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겠지. 초등학교 교사인지 뭔지를 하는 남자였다. 요즘 같으면 바보 같은 일로 생각되겠지만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였어. 게다가 젊은 나이에 줄곧 병을 앓느라 부모에게 폐를 끼쳤다면 부모가 짝지어지는 상대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갔지 뭐. 난 할머니하고 결혼했고. 포기한 거야, 그분을? 포기할 작정이었어. 그쪽도 그랬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선 맺어질 수 없는 인연이란 것이 있으니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지?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내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들여다보다가 말을 이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언젠가 다시 하기로 하자. 사쿠가 좀 더 크고 나서. 할아버지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할 마음이 생긴 것은 내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였다.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에 접어들 무렵
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 집에 들러 언제나처럼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는 스모를 함께 보았다. 밥 먹고 갈래? 스모가 끝나자 할아버지가 붙잡는다. 오늘은 장어라도 먹을까 하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일어서려는데 할아버지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었고 2인분의 장어구이 도시락이 배달될 때까지 우린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 오늘은 사쿠에게 부탁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맥주를 마시며 격식을 차려 말했다. 부탁이라니? 장어구이 도시락에 넘어가 눌러 앉아버린 난 어쩐지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뭐 이야기하자면 길어진다. 장어구이 도시락을 먹고 국까지 다 마실 때까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긴 이야기를 겨우 끝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건 그렇고 어떠냐? 아까 한 이야기 맡아줄 거냐? 다음 날 도시락은 운동장 벤치에서 아키와 함께 먹었다. 분수의 물보라를 보며 난 그녀에게 어젯밤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했다. 그럼 사쿠의 할아버지는 줄곧 그분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 아키는 마음이 여린 탓인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난 좀 복잡한 심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잊을 순 없었나 봐. 그리고 그분도 사쿠의 할아버지를 잊을 수 없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한 사람을 줄곧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멋지지 않아? 그 자리에서의 대화는 그렇게 중단됐고 오후에 다시 토론은 이어졌다. 그런 건 역시 불륜이 되는 걸까? 난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당연히 순수한 사랑이지. 아키는 곧바로 반론을 내놓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그분에게는 각각 아내와 남편이 있었잖아.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인이나 남편 쪽에서 보면 불륜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순수한 사랑인 거야. 그런 식으로 각자 입장에 따라서 불륜이 되거나 순수한 사랑이 되는 거야.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해. 어떤 식으로? 불륜이란 건 말하자면 그 사회에서밖에 통용되지 않는 개념이잖아.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일부 다처제인 사회에서라면 또 달라질 테니까. 하지만 50년 동안이나 한 사람만을 줄곧 좋아한다는 건 문화나 역사를 뛰어넘는 일이라고 생각해. 네 얘기는 불륜보단 순수한 사랑이 더 훌륭하다는 얘기인 거야? 훌륭하다는 것하고는 좀 성질이 다른 것 같아. 저 세상을 믿어? 왜? 할아버진 좋아하는 사람과 저 세상에서 맺어지자고 맹세했다고 하니까. 아키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난 믿지 않아 라고 말했다. 매일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녀는 딱 잘라 대답했다. 신은 믿어. 신하고 저 세상하고 어떻게 다른데? 저 세상이란 건 현세의 편의로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 아키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았다. 그럼 할아버지와 그분은 저 세상에서도 부부가 될 수 없겠네? 어디까지나 그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야. 아키는 변명하듯이 말했다. 할아버지와 그분에게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을 테니까. 천국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신을 경외하는 마음 같은 건 있잖아.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신에게 난 매일 밤 기도하고 있어. 학교 정문을 나왔을 때에는 이미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우린 아무 말 없이 중앙정원과 운동장을 걸어 역사박물관 앞을 지나갔다. 오래된 양조장 앞도 지나고 시내를 흐르는 작은 강 근처까지 왔다. 다리를 건너자 그제야 아키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결국 두 분은 부부가 될 수 없었어.
그녀는 다시 할아버지 얘기를 꺼냈다. 50년이나 지났어도 상대 남편이 죽으면 부부가 될 작정이었던 것 같아. 나도 역시 할아버지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진 줄곧 혼자였으니까. 얼마나? 벌써 10년쯤 되나? 하지만 그분은 남편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잘 안 된 거지. 어쩐지 슬픈 이야기네. 그쯤에서 대화가 끊겼다. 고개를 숙이고 각자 생각에 골몰한 채 계속해서 걸었다. 사쿠, 도와드려.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녀가 말했다. 말은 쉽지만 남의 집안 무덤을 파헤치는 거라고. 조금 무서워? 조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작은 일이 아니야. 이런 거 역시 범죄겠지? 내가 말하자, 그래? 어떤 범죄가 성립될까? 하며 그녀가 의아하다는 듯 얼굴을 들었다. 길게 뻗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꺾여져서 상반신이 앞쪽의 콘크리트 블럭벽에 비친다. 어쨌든 발각되면 난 정학이야. 그렇게 되면 놀러 갈게. 날 격려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일까? 태평스럽구나, 넌. 난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부모님께는 할아버지 집에서 잔다고 말해두었다. 토요일 밤이었다. 저녁 식사로 초밥을 배달시켰다. 할아버지는 내 몫으로 특선 초밥을 주문했다. 우린 텔레비전으로 프로야구 중계를 보면서 엽차를 마시고 그 다음엔 커피를 마셨다. 슬슬 가볼까? 그분의 묘는 시내 동쪽 외곽, 영주의 부인을 모신 절의 경내에 있었다. 이 부근은 고지대라 여름 가뭄 때에는 가장 먼저 수돗물이 끊기는 곳이다. 아직 9월이었지만 밤 공기는 충분히 차가웠다. 본당으로 이어지는 돌계단 옆에 작은 문을 빠져나가자 붉은 흙길이 묘지 쪽으로 똑바로 뻗어 있다. 왼쪽은 회백색 벽이고 건너편은 승방인 듯한데 인기척은 전혀 없다. 오른쪽은 막부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으로 짐작되는 낡은 묘들이 있다. 기울어진 나무 경문이나 모서리가 다른 묘비가 달빛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산의 경사로를 따라 삼나무와 노송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하늘도 잘 보이지 않는다. 작은 손전등은 가지고 왔지만 절 사람들의 눈에 띄어선 안 되기 때문에 달빛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 어디쯤이야? 가본 적은 있어? 난 앞서서 걷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래, 좀 더 앞이다. 할아버지가 작은 소리로 대답한다. 도대체 여기엔 얼마만큼의 묘가 있는 것일까? 완만한 골짜기의 경사면은 온통 묘비로 덮여 있다. 대낮에 묘지엔 몇 번 간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시간에 찾아오는 것은 처음이다. 밤의 묘지는 낮의 묘지와는 달리 사자들의 기운이라고 할까? 숨결 같은 것이 진하게 느껴졌다. 머리 위로 눈을 돌리니 하늘을 덮은 거목의 가지 사이로 박쥐가 날아다니고 있다. 돌연 쏟아질 듯 총총이 박힌 별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다. 아무 색다를 것 없는 묘다. 묘비의 크기도 적당하고 적당히 낡았다. 어떻게 할 건데? 먼저 참배를 하자. 내가 뼈를 훔치러 와서 참배를 하는 것도 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할아버지는 가지고 온 향에 불을 붙이고 묘 앞에서 경건하게 두 손을 모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나도 할아버지 뒤에 우두커니 서서 합장을 했다. 이것은 묘에 잠들어 있는 다른 사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손전등으로 좀 비춰줄래? 향로의 뒤쪽은 석판이다. 할아버지는 가져온 드라이버를 돌과 돌 사이에 쑤셔넣고 장소를 바꾸어가며 몇 번이나 긁어냈다. 그러자 석판이 조금씩 앞으로 밀려나왔다.
마지막엔 손톱으로 찍어내듯 판을 천천히 앞으로 끌어냈다. 안은 꽤 넓은 석실로 되어 있다. 깊이도 상당하다. 할아버진 내게 손전등을 받아들고 엎드린 자세로 상반신을 석실 안으로 넣었다. 난 할아버지가 구멍 안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무릎 언저리를 위에서 눌렀다. 잠시 부스럭거리던 할아버지는 손전등을 다시 내게 건네고 안쪽에서 작은 단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난 말없이 그 과정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할아버지는 손전등 불빛으로 단지 바닥에 쓰인 이름을 확인하고는 묶여있는 끈을 풀어 천천히 단지를 열었다. 안에는 유골이 들어 있었다. 그대로 긴 시간이 흘렀다. 할아버지? 내가 불렀을 때 할아버지 어깨가 달빛 아래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단지 안의 뼈를 아주 조금만 꺼내 준비해온 작은 오동나무 상자로 옮겼다.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망설이지 말고 마음껏 가져가자. 할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난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단지 안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이윽고 뚜껑을 덮고 끈을 다시 묶었다. 다시 내가 무릎을 누르고 할아버진 단지를 내려놓았다. 석판을 덮는 일은 내가 했다. 택시를 타고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땐 벌써 자정이 가까워져 있었다. 기묘한 성취감과 함께 막연한 쓸쓸함도 찾아왔다. 오늘은 늦게까지 사쿠를 번거롭게 했구나. 할아버지가 격식을 차려 말했다. 내가 없어도 할아버지 혼자서 충분했잖아. 하고 겸손을 떨어 보였다. 할아버지는 아득한 표정으로 무언가 생각에 골몰하다가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왔다. 너 한시 배웠지? 할아버지는 고색 창연한 책을 펼치고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이 시를 읽어봐. 갈생이란 제목이다. 원문 아래에 일본어로 풀어 쓴 글이 붙어 있어서 그쪽을 훑어보았다. 어떤 시인지 알겠니? 죽으면 같은 무덤에 들어가는 거잖아. 할아버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여름낮 겨울밤 100년 후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며 마지막 부분을 외웠다. 여름의 긴 낮 겨울의 긴 밤을 당신은 여기에 잠든다. 100년 후에 나도 결국 당신 곁에 잠들겠지. 편안히 그날을 기다려줘.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될까? 좋아하는 사람이 죽어버렸구나. 대단히 진보해온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이란 건 마음 깊은 곳에선 그다지 변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이 시는 2000년 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것이다. 하지만 이 시를 지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져 오지 않느냐? 테이블 위에는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놓여 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틀림없이 무슨 탯줄이나 훈장이라도 들어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이건 네가 갖고 있는 게 좋겠다. 돌연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꺼냈다. 할아비 죽을 때 내 뼈와 함께 뿌려줘. 잠깐 기다려봐. 난 당황하며 말했다. 이 사람의 뼈와 내 뼈를 같은 양으로 섞어서 사쿠가 좋아하는 곳에 뿌리는 거야. 할아버지는 유언처럼 반복했다. 뒤늦게 할아버지의 속셈을 알아차렸다. 뼈를 훔쳐내는 일뿐이라면 혼자서 몰래 결행하면 된다. 일부러 손자인 내게 계획을 밝히고 게다가 실행범으로 가담시킨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알겠지? 약속했다. 할아버지는 확인한 듯이 말했다. 그런 약속은 못해. 난 당황하며 말했다. 모자라는 늙은이의 바람을 들어줘. 당장에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다. 들여달라고 해도 그런 건 곤란하다고. 별로 힘든 일도 아니잖아.
때때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할아버지의 성격을 제멋대로라고 말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런 중요한 일을 나 같은 사람한테 맡겨도 괜찮아? 어떻게든 할아버지의 의지를 뒤집어 보려 했다. 다른 누구한테 부탁하라는 소리냐. 늙은이는 완고하다. 아빠라든가. 난 회유하는 어조로 말했다. 할아버지 아들이잖아. 분명 아빠가 가족 대표로 할아버지 장의를 맡아볼 텐데. 그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녀석은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고. 우리라.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하고 내 녀석은 마음이 맞잖아. 하며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진행했다. 사쿠라면 분명 이런 일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고 네가 잘하길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철이 들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할아버지는 이 날을 위해 쭉 자신의 손자를 길들여 온 것이다. 대체 할아버지가 언제 죽는데? 나도 모르게 냉정한 목소리가 되었다. 그거야 수명이 닿을 때겠지. 할아버지는 내 목소리의 변화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언젠지 모르니까 수명이라고 말하는 거야. 알고 있다면 계획이라고 하겠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죽을 때 곁에 있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 화장에 입회하지 않으면 뼈를 훔쳐낼 수 없다고. 그럴 땐 또 오늘 밤처럼 무덤을 파헤치면 돼. 나한테 또 이런 일을 시키겠다고? 부탁이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절박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런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상대는 네 녀석밖에 없어. 아까 읽은 시에도 있지 않으냐? 이별은 괴롭지만 다시 맺어지자고. 아무쪼록 이런 마음을 이해해 다오. 원래 난 경로사상이 투철한 인간이다. 게다가 할아버지가 사용한 우리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의 발목을 잡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알았어. 난 마지못해 말했다. 뿌리면 되는 거지? 늙은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야? 할아버지가 기쁜 빛을 드러내며 묻는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장소라고 하는 건 좀 곤란해. 미리 장소를 지정해줘. 그거야 정해둬도 괜찮겠지만 내가 죽을 무렵엔 정해두었던 곳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잖니. 어느 나무 밑에 뿌려달라고 했는데 10년 후엔 그 나무가 베어지고 고속도로가 나 있을지도 모르고. 그땐 다시 변경하면 되잖아. 역시 너한테 맡겨야겠다. 양식 있는 판단을 부탁한다. 그럼 대강이라도 괜찮아. 바다나 산, 하늘 중 어느 쪽이 좋아? 산으로 해줘.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듯한 곳으로 부탁하마. 알았어. 사람이 찾지 않는 높은 곳에 뿌려줄게. 들풀 같은 것이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제비꽃을 좋아했지. 난 팔짱을 끼고 가만히 할아버지 쪽을 보았다. 나한테 맡긴다더니 제법 세세한 주문이잖아. 할아버지는 쓸쓸한 듯이 눈을 돌리더니 제멋대로인 늙은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해 줘라 하고 말했다. 난 할아버지에게도 들릴 만큼 큰 한숨을 쉬었다. 사람이 별로 오지 않고 야생 제비꽃이 피어있는 산속에 뿌리면 되는 거지? 다음 날 오전에 집으로 돌아와 아키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저녁 무렵이면 괜찮다고 해서 5시에 만나서 1시간 정도 함께 있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넉넉하게 도착해서 신사가 있는 경내에서 그녀가 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조금이라도 빨리 그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기뻤다. 내가 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키는 몸을 조금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자전거를 타고 온다. 늦어서 미안?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뛰어오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우린 아키가 뛰어 올라온 돌계단 끝에 앉았다. 눈 아래로 시내가 펼쳐져 있다. 어디에선가 물풀에 나무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용건이란 게 뭔데? 이거. 난 점퍼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굵은 고무밴드가 끼워져 있다. 아키는 조금 주춤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꺼내왔어? 언제? 어젯밤. 고무밴드를 풀고 가만히 뚜껑을 열었다. 상자 바닥에 희끄무레한 뼈의 파편이 들어있다. 아키가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상당히 적네. 할아버지가 이것밖에 가져오지 않았어. 조심스럽다고 할까, 소심하다고 할까? 그녀는 내 말을 흘려듣고 물었다. 그런 소중한 것을 어째서 사쿠가 가지고 있어? 내가 맡았어. 할아버지가 죽으면 두 사람의 뼈를 섞어서 어딘가 뿌려달라고 해서. 난 할아버지가 마음에 들어하는 한시 이야기를 했다. 동열의 소원이라고 한대. 죽으면 같은 무덤에 들어가자는 거지. 언젠가 자신들이 함께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마음은 치유되지 않아. 그런 마음은 만고불변일 거라고 할아버지가 말했어. 그럼 같은 무덤이 아니라도 괜찮을까? 뭐 할아버지하고 그분의 경우는 일단 불륜이 되는 거니까 역시 같은 무덤은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뼈를 뿌린다는 고식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게 아닐까? 나로선 아주 성가신 일이야. 하지만 좋은 이야기잖아. 아키는 웃으며 난 역시 어딘가 경치가 좋은 곳에 뿌려졌으면 좋겠어 하고 시선을 먼 곳에 두며 말했다. 우린 가만히 작은 상자의 바닥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엔 이런 거 보관하기 싫었는데 이렇게 둘이서 보고 있으니까 어쩐지 마음이 차분해져. 나도. 이미 날은 저물고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난 작은 상자에 고무밴드를 끼우고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잠시 불룩해진 주머니를 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벌써 별이 나왔네. 요즘 별이 유난히 예쁜 것 같지 않아? 프레온가스 탓이야.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엷어져서 별이 잘 보이는 거야. 그래? 우린 잠시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갈까?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점퍼 주머니의 작은 상자에 손을 대고 입술을 세게 눌렀다. 제2장. 냉장고에서 콜라를 꺼내 그 자리에서 마셨다. 창밖에는 붉은 사막이 펼쳐져 있다. 사막에는 매일 새로운 해가 뜬다. 낮엔 한여름의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고 밤이 되면 모든 사물이 얼어붙을 것처럼 기온이 내려간다. 24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계절의 순환. 방은 냉방장치를 너무 세게 해놓아 추울 정도다. 유리창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밖은 섭씨 50도를 넘는 풍경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믿어지지 않는다.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사막을 바라보았다. 아키의 부모님은 투어버스로 사막 관광을 나갔다. 딸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당신들이 대신 보고 오겠다고 한다. 내게도 권했지만 혼자서 호텔에 남았다. 관광을 할 기분이 아니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녀가 보지 못했던 것이다. 전에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다. 여긴 어딜까? 무엇을 보아도 내겐 사막으로 보인다. 초록으로 물든 산도 빛나는 바다도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까지도. 아키가 죽고 세계는 온통 사막이 돼버렸다.
그녀가 도망간다. 세상의 끝에서 더 끝까지 뒤쫓아가는 내 발자국을 바람과 모래가 지워버린다. 이곳에 아키는 없다. 그러니 나도 거기에 없다. 지금 이 장소에도 없다. 과거도 현재도 아닌 어딘가에서, 삶도 죽음도 아닌 어딘가에서 방향을 잃고 만 것 같다. 어째서 이런 곳에 와버린 건가 모르겠다. 정신이 드니 여기에 있었다. 어딘지 모르는 장소에 누구인지도 모르는 내가. 그 무렵엔 아직 아키의 병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다. 난 사람의 죽음을 나와 내 또래의 결부에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은 나이를 먹은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었다. 몇십 년은 더 살다가 그런 다음에 있는 것이 죽음이다. 똑바로 뻗은 하얀 길이 아득히 먼 곳으로 향하다가 눈부신 빛 속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것. 그 다음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허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 죽음은 그런 것이었다. 가고 싶었는데 수학여행 선물로 사온 에버리지니 목조 인형을 건네주자 아킨 인사말을 한 후 인형을 무릎 위에 놓은 채 중얼거렸다. 어릴 땐 감기도 거의 안 걸렸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이럴 때 걸릴 게 뭐야. 언제라도 또 갈 수 있어. 난 달래듯이 말했다. 아키는 여전히 우울한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가고 싶었다고. 호주엔 신혼여행으로 가면 돼. 하고 내가 말해보았다. 그래. 그녀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맞장구를 치더니 문득 정신을 차린 듯 물었다. 누구하고? 누구하고라니 나하고 아니야? 사쿠하고? 소리내 웃었다. 여름을 향해 해가 길어져가는 계절이었다. 언제까지고 어두워지지 않는 것을 구실로 학교에서 집까지 여기저기 들러서 돌아오곤 했다. 상쾌한 녹음이 신선했다. 난 항상 우리가 만나는 신사에서부터 강둑을 따라 상류까지 걸어가는 것을 좋아했다. 바닥이 드러난 강변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수면엔 물고기가 뛰어올랐다. 때때로 인기척이 없는 장소에서 살짝 입맞춤을 했다. 그렇게 사람의 눈을 피해 재빨리 입맞춤하는 것이 좋았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과실의 가장 맛있는 부분만 훔쳐내는 기분이었다. 그날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강 상류까지 걸어갔다가 되돌아온 우린 신사의 돌 계단에 앉아 5월 연휴에 좀 먼 곳으로 놀러갈 계획을 짰다. 아키는 동물원에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 동네엔 없고 가장 가까운 곳은 공항이 있는 근처 도시의 동물원으로 전차를 타면 2시간쯤 걸린다. 왕복 4시간의 여정이다. 난 더 가까운 바다나 산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아키는 완전히 동물원 쪽으로 마음을 굳히곤 아침 일찍 나서면 5시간 정도는 놀 수 있잖아 하고 말했다. 그리고 도시락을 가져가자고 그녀가 제안했다. 사쿠 것도 만들어 올 테니까 그럼 점심값은 해결되잖아? 집엔 뭐라고 하고 나올 생각인데? 사쿠하고 동물원에 간다고. 그게 사실이잖아? 그건 그렇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공인을 받게 되면 초등학교 소풍이라도 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되잖아. 난 약간 불만스럽게 말했다. 그리곤 물었다. 아키 식구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라니? 딸의 장래 남편감으로 인정해 주는 걸까?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 그녀는 웃었다. 어째서?
어째서라니? 우린 아직 16밖에 안 됐어. 어쨌든 빨리 아키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녀는 담백하게 대답했다. 나도야. 동물원은 늘 같은 표정이다. 사자는 잠을 자고 돼지는 진흙 목욕을 하고 개미알 낀 개미를 핥고 있다. 하마는 물 안에서 얼빠진 하품을 하며 기리는 사람을 내려다보듯 긴 목을 뻗어 나뭇잎을 질겅질겅 씹는다. 아키는 동물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리 인파가 몰려있는 곳이라도 과감하게 뚫고 들어간다. 대체 돈을 내고 기린이나 사자를 보는 게 어디가 재밌는 걸까? 동물원은 냄새만 고약할 뿐이다. 난 자연보호나 지구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주의자나 환경운동가는 아니다. 아키와 둘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숲도 오존층도 온전하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그저 단지 그런 마음뿐이다. 저지 고릴라 우리 근처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사쿠,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분의 뼈 아직 갖고 있어? 도시락을 다 먹고 캔에 든 우롱차를 마시고 있을 때 아키가 물었다. 갖고 있어. 유언이니까. 왜? 아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쿠 할아버지는 그분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셨지? 그래서 내가 태어날 원인을 제공하셨지. 어떤 부부셨을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빨리 돌아가셔서 잘 모르겠지만 뭐 보통 부부 사이? 두 분 사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근데 어느 쪽이 행복한 걸까? 뭐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하고 다른 사람과 살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줄곧 생각하는 것하고. 그거야 함께 사는 쪽이지. 하지만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나쁜 점도 눈에 보이잖아. 하찮은 일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매일 쌓이다 보면 처음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았더라도 몇십 년 후에는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게 되지 않을까? 확신에 찬 듯한 말투였다. 사쿠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나라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지금 누군가를 아주 좋아한다고 하자. 10년 후에는 좀 더 좋아하게 될 거야. 마지막엔 싫었던 점까지 좋아하게 돼. 그리고 100년 후에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좋아하게 될 거라고. 100년 후? 그렇게까지 살 생각이야? 아키는 웃었다. 연인으로 오래 사귀면 질린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야. 우리도 벌써 2년 가까이 사귀고 있지만 조금도 질리지 않잖아? 그럴 수밖에.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같이 살면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긴다는 거야? 나의 나쁜 점을 이것저것 보게 돼. 그럼 사쿠는 분명 날 싫어하게 될 거야. 어쩐지 거절당한 기분이었다. 이제 곧 시험이네. 내일부터 또 공부로구나. 난 좀 우울한 듯한 아키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사랑만 생각하며 살자. 여름방학도 그럭저럭 절반 정도 지나갔다. 이틀에 한 번씩 오후에 학교 수영장으로 수영하러 갔는데 그날은 오우키를 만났다. 상과인 그와는 평소 거의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유도를 아직도 계속하는지 지금은 아놀드 슈워즈네거와 같은 몸매가 되어 있다. 한동안 함께 수영한 후 풀장 옆에서 햇볕을 쬐다. 오우키가 좀 망설이다가 물었다. 너 히로세랑 사귀지? 유도부 선배 중에 노리는 녀석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름이 뭔데? 다치바나. 자식 까불고 있네.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빛이 수영장 수면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하늘색으로 칠해진 수영장 바닥엔 투명한 빛의 꼬리가 만들어졌다 끊어졌다 했다. 풀장의 거리를 알려주는 검은 타일이 물 아래로 흔들렸다. 주위의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단지 조용한 물의 흔들림이 있을 뿐이다. 네, 어리지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감동의 울림이 절절하군요. 그럼 1부 이야기를 마치고 2부를 곧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